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06회, 저는 냉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날씨가 우수. 많이 원래 우수 경칩이라 그러잖아요. 우수가 뭐예요? 아, 경칩. 우수는 모르세요? 네. 경칩은 아시고. 경칩은 알아요.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네. 우수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비가 내린다. 아, 우수. 네. 그렇구나. 이제 정말 봄이 되어 가는 중인가 원래 봐요. 그렇게 생각할 때 네. 또 한번 또 추위가 옵니다. 맞아요. 한번 꽃샘추위가 또 오죠. 꽃샘추위라고. 원래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희쌤입니다. 네, 오늘 설가타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설가타님 매번 새로운 기본소득 이야기들 많이 들고 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측면을 다뤄보는 날인가요? 네, 오늘은 기본소득 자체를 다루지는 않고요. 네. 네, 기본소득은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선분배죠. 그런데 뭐 분명히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또 많이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소득에서부터 이제 재분배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206회에서는 작년에 게재된 논문이죠. 그 네틀과 삭스 두 사람이 쓴 논문인데요.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re sensitive to perceived luck, social homogeneity, war and scarcity. 콩니션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논문 제목이 굉장히 긴 영어로 되어 있네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제 벌써 알레르기 빠졌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찬이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재분배 선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는 재분배를 선호하고 누구는 재분배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서 너무 시장에서 돈을 버는데 뭘 재분배를 해? 그럼 가난한 사람을 그 게으른 놈을 돕는 거야? 뭐 이렇게 그쵸. 반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차이가 나는 게 어디에 달려 있냐는 뜻인데 네. 운이 얼마나 작용하나 또는 사회적인 동질성 정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전쟁이냐 아니냐 평화 상황이냐 네. 또는 결핍이 또는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 네. 나름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풀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찬이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다 노력 정도에 따라서 소득이 분배되고 있는 건데 대체 왜 정부가 개입해서 재분배를 하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 원론은 안 읽었어요. 경제학 원론. 경제학 원론에도 있는데 말이야. 이 친구들이 네. 정말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나오는데. 에이 짜증나. 근데 왜 그런 태도가 나오는가 그리고 그런 태도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것을 다루는 논문이군요. 매우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아까 글을 쓴 저자가 네틀과 삭스라고 하셨는데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논문은 이렇다 201회에서 소개드렸던 논문이죠. Why has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support for universal basic income? 여기 이제 저자가 4명인데요. 네틀, 존슨, 삭스 이렇게 4명인데 이 중에 2명이 네틀과 삭스가 함께 쓴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네틀 같은 경우에는 영국 뉴캐슬 대학 행동과 교수이고요. 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과 진화생물학, 비교생물학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내용만 들어도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네, 뭐 하나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네. 바로 앞에서 연구를 하시다니. 네, 그리고 레베카 삭스 같은 경우에는 MIT의 뇌인지 과학 교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제목이 긴 만큼 제목 속에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아직 듣지도 않았으면서 결론을 섣부르게 묻는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재분배를 선호한다는 것인지 꺼려한다는 것인지 혹은 뭐 집단의 동질성이 높으면 재분배를 선호한다는 것인지 꺼려한다는 것인지 이런 제목에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궁금함을 좀 먼저 해소하고 시작할까요? 두 갈씩으로 하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자들은 많은 인간 사회에는 일부 개인들의 자원을 다른 개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기구들이 있지만 선호된 재분배의 수준은 인구 내에서 그리고 인구 간에 크게 다르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사회적 상황의 특징들에 민감한 구조화된 인지체계의 산물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인지체계의 한데. 산물이다. 네. 네. 그래서 가상의 마을들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의 마을들에 대해서 적절한 재분배 수준을 규정하는 실험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2,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상황적 특징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신의 재분배 선호들을 체계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 바뀐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한다. 뭐 이런 경향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원들의 초기 분배에서 운이 더 중요할 때, 아하. 네, 노력보다는 운이 더 중요할 뭐 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사회 집단들이 더 동질적일 때, 아하. 네, 그리고 집단이 전쟁 중일 때, 음. 그리고 자원들이 부족하기보다는 풍부할 때, 이러한 경향들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결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원들의 초기 분배에서 운이 더 중요할 때 재분배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거는 딱 알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뭔가 좀 부당해 보이죠. 뭔가. 네. 예. 그리고 또 네 번째도 이해가 가요. 음.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하면 다시 나눌 게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자원이 풍족할 때 좀 더 나누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뭐 사회 집단이 더 동질적일 때 혹은 전쟁 중일 때 이럴 때는 지금은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게 그 제목도 그랬고 이제 지금 설가타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어떤 상황적 요인 혹은 인식의 차이, 아까 인식 체계란 말이 나왔어요. 인지 체계, 네, 인식의 차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안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에서 일관적이지 못한데요. 아하. 네, 또 정치적인 성향은 주어진 상황에서 선호된 재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하, 의외네요. 나타나고요. 네. 네, 사람들이 재분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사회 특징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재분배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분배 심리학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엄청 흥미로워지네요. 네네네네. 아무래도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저자들이 뇌인지 과학과 뭐 심리학, 진화생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자들은 재분배 심리학의 운영 원리들을 이해해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분배 기구들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재분배 기구들 자체가 왜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분배 심리학 어떤 내용인지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재분배에 대한 감정은 항상 가변적이고 논쟁적이죠. 네, 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 간에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재분배에 대한 지지 수준은 단순히 특정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불평등이 심한데도 거기에는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는 나라도 많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불평등과 사회 전체의 맥락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도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시장 결과들의 실제 불평등의 변화들보다는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신념들의 변화들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분배 심리학과 관련해서 저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분배 심리학에 의해서 산출된 판단들이 도덕적 힘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정할 때 재분배 기제의 효율성에는 커다란 관심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분배가 요청된다고 결정할 때 이것을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도덕적 의무에 가깝게 생각한다라는 것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거를 도덕적 의무로 본다 이런 얘기군요. 네, 도덕적 신념에 굉장히 크게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분배 그러면 이제 경제학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해서 경제학의 맞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율성이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재분배를 결정할 때, 재분배에 대한 판단할 때 효율성에 관계되지 않고 이게 도덕적인 거라면 네. 재분배 결정은 경제학 영역이 아니고 심리학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네, 거네요. 심리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그래서 재분배 거니까라는 심리학이구나. 예, 이해가 맞습니다. 되네요, 이제. 네네네. 네, 그래서 저자들은 재분배 심리학은 도덕 심리학의 일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네.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대체로 직관적일 수 있다. 사유가 아니고 직관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 그렇게 생각해. 네. 필이 딱 왔어. 맞아요. 그거 네. 맞아. 이런 거지. 그래서 설명해봐 그러면 뭐 설명이 필요해. 그게 그런 거지. 이런다 이거지. 네. 야 신기하네. 그러게. 저도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재분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심리, 인식, 신념, 뭐 도덕, 판단 이런 용어들이 좀 도드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자들이 가상의 마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가상의 마을에 대해 재분배를 규정하고 사고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실험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총 7가지 실험인데요. 개인들이 결코 살아볼 일이 없을 가설적인 아주 머나먼 사회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빗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회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질문하고 있고요. 네, 가설적 사회들에 대한 서술은 의도적으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마을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나 복지 제도들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상의 말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회들의 상황적 특징들을 그 주요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변수들의 값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것을 이제 모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동일한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상황적 특징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들에 대한 그들의 이상적인 재분배 수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재분배 수준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방금 하셨는데 어떻게 묻는 걸까요? 재분배 크기를 묻는 건지 뭐 진위계수의 변화라든가 혹은 뭐 소득 10분위 비율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네. 재분배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복지 제도들의 지배적인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필요를 표적화하는 것입니다. 필요. 어떤 사람들이 복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무조건적이고 평등한 분배. 여기서는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등을 예로 들고 있고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죠. 기본소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그렇게 물었군요. 네, 요새 한국적인 어법으로 하면은 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냥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만 가능하냐 아니면 기본소득이 더해져야 되냐 뭐 이런 것과도 관련되는 그러네요. 이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과 우리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관계가 있네요. 그러게. 이게 또. 야, 더 재밌어질 역시 것 같은데요. 설같다는 기본소득.
네, 역시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조사부터 음. 네 번째 조사까지는 재분배 수준에 대한 선호들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기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접근법들 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네, 다섯 번째 조사와 여섯 번째 조사에서는 상황적 특징들이 재분배 제도의 실행으로부터 발생할 혜택들과 문제들에 대한 판단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인 일곱 번째 조사에서는 개체 간 변화를 분석하는 추적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선 여섯 가지 조사의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7가지의 조사를 한 것이군요. 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조사 먼저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 등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연구 참가자 풀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집된 영국 국적의 자발적으로 참가한 성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사 1부터 6까지 일한 사람들이 참가를 했고요. 조사당 평균 연령은 32.63세에서 35.64세 정도가 됩니다. 평균. 네, 그리고 연령의 범위는 18, 19세에서 60에서 73세까지 이렇게 되고요.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네, 실험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각 참가자는 오직 하나의 실험에만 참여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를 조금 받게 됐습니다. 보상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각 실험마다 100명의 참가자들이 있었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한 48명에서 51명의 남성들, 여성들은 한 49명에서 52명 정도가 됩니다. 기타가 0에서 1명 정도가 됐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참가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약간 좌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201회 때도 이제 이랬었는데요. 좀 유사하죠. 네. 그런데 좌파부터 우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또 이 그 변이의 범위는 괜찮았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파를 0으로 하고 우파를 완전 우파를 100으로 하는 이제 0에서 100점 척도에서 실험당 평균은 한 34.69에서 40.2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약간 왼쪽으로. 예,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남자와 여자 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이도 다양하고 좌우파는 넓게 분포된 그런 실험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가상의 머나먼 사회에서 상황적 특징을 바꾼다고 머나먼 사회. 네. 그랬는데 그 설계는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참가자들은 그들이 당신이 결코 방문할 것 같지 않은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그 국가에 있는 일련의 마을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지침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각 마을에 살았다고 상상하라.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조사 3입니다. 이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당신이 결코 방문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보라 이거죠. 말하자면 가능하나? 아, 네.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전혀 상황에서 관련 없는. 판단하도록 한 것이고요. 네, 그들은 모든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정원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또 모든 마을 사람은 정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정원들은 규모 면에서 똑같고 수확의 규모는 노력 뿐만 아니라 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갑자기 홍수가 날 수도 네. 있고 뭐 이제 곤충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식물 병충해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동물의 숲 같은. 네, 무슨 뭐 경작하는 그런 게임 많잖아요. 네. 키우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여러 차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달랐던 일련의 마을들이 이제 뒤따랐는데요. 조사 1과 조사 2에서는 6개 마을이고요. 조사 3과 조사 4에서는 8개 마을, 조사 5와 조사 6에서는 4개의 마을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각 마을에 대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을 설정하도록 요청을 받았고요. 각 마을에 대한 정보는 조사 1부터 4까지는 요약사파의 형태로 표현이 됐고 조사 5와 조사 6에서는 구두 설명의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마을의 결론 부분에서 참가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맨 끝에. 네, 왜냐하면 앞에서 이거를 하고 나면은 그것에 영향을 영향을 받아서 받죠. 자신이 네. 응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독립 변수는 방송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 여기서 운은 낮다, 중간 정도다, 높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동질성. 사회가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두 가지로 구성이 됐고 사회가 전쟁 상태에 있느냐, 평화 상태에 있느냐. 이러한 변수를 이제 실험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희소성, 결핍을 나타내는 것은 실험 6에서만 추가 변수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철가타님이 표1을 갖고 오셨네요. 네. 표1에 보니까 실험 6가지가 운과 동질성과 전쟁, 또 결핍 이게 어떤 땐 넣고 어떤 땐 뺐는지 다 써 있네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네. 네. 요거 제가 딱 잘라갖고 네. 저희 이렇게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하고 네. 참조하면서 보세요. 네. 되게 들어보니까 이런 실험은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흥미롭네요. 이분들 되게 재밌는 연구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합니다 이거. 네. 예. 그래서 가상의 마을을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궁금한 그 점들이 운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하는 것을 또 사파나 구두 설명으로 제시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시하죠? 네. 네. 조사 1부터 4까지에서는 아까 전에 요약사파의 형태로 제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픽을 사용하는 그래픽.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운 부분과 노력 부분으로 나누어진 바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운과 노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5와 조사 6에서는 단순한 구두 진술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동질성과 이질성과 같은 것은 조사 1부터 4까지에서는 사람들의 실루엣 색깔을 비슷하게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의 신념이나 습관이나 외모 등이 비슷하다고 보이겠죠. 보면 그렇게 느끼시죠. 예, 예, 그리고 비슷하네. 예, 맞습니다. 예. 실루엣 색깔이 많이 다를수록 굉장히 이질적인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설명한 조사 5에서는 마을 사람들은 신념들, 관습들, 외모 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하다 또는 서로 다소 다르다라고 구두로 간단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을 그래픽으로 설명한 실험이 있고 또 구두로 설명한 실험이 있다. 또 그것의 요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서 이렇게 실험 구성이 각각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설가타님이 갖고 온 이 자료 우리 한번 같이 네. 보죠. 여기 이제 바가 보이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분홍색으로 된 건 effort, 노력이고 하늘색으로 된 건 luck이니까 운이 A는 좀 적고 C는 운이 좀 많고 이게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B하고 D를 보니까 B는 다 흐리멍텅하니까 비슷비슷한 사람 같이 보이고 D는 말 그대로 레인보우니까 네. 우리가 레인보우 우리가 축제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러듯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만큼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그래픽을 이용해서 1부터 4까지는 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5, 6은 이거를 말로 그냥 하고 말로 하되 아주 간단하게. 예.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전쟁도 있었는데 전쟁은 어떻게 그래픽으로 그래요. 표현했나요? 전쟁 뭐 터지나 뭐. 예. 네, 예. 조사 4에서 예. 전쟁의 존재를 그래픽으로 표시했는데요. 빨간색 섬광 또는 노란색 태양이 있는 그래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빨간색 섬광이 있다면 그 마을은 토지와 자원들을 놓고 이웃 마을들과 종종 전쟁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노란색 태양이 있다면 토지와 자원들을 둘러싼 어떠한 갈등도 없으며 평화가 가득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조사 5에서는 구두 진술인데요. 네. 전쟁에 대해서는 그 마을은 이웃의 모든 마을들과 평화롭게 지낸다. 또는 그 마을은 이웃 마을과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네, 이렇게 독립 변수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독립 변수를 다르게 조작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 즉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종속 변수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재분배의 수준이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공통된 핵심 종속 변수는 참가자가 그 마을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했던 재분배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종속 변수인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제시를 했을까요? 네, 마을에 공동 상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네, 마을 사람들은 공동 상점을 가지며 각 마을 사람은 그들의 수확의 일부 비율을 거기에 놓을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일종의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여금 같은 걸 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비율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똑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동 상점은 공유되는 것이죠. 정률세로 돼 있군요. 정률세. 모두 똑같은 비율로. 네,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묻고 있습니다. 공동 상점에 놓을 의무가 있는 이상적인 비율이 무엇이냐? 아하. 이게 조사 1부터 4까지가 재밌다. 되겠고요. 예. 혹은 옳은 비율이 무엇이냐? 이것은 조사 5와 조사 6에 해당합니다. 이 언어의 어감 차이도 굉장히 미묘하게 그러게요. 생겨요. 네. 이상적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네. 옳다고 할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야, 예.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능한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또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 네. 편향을 또 회피할 수 있으니까 또 그래픽도 이용하고. 네. 예. 이야,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0%에서 100% 척도, 그리고 최초의 슬라이더 위치는 당연히 50% 중립적으로 놓겠죠. 그것에 따라서 각자가 슬라이더를 이동시킴으로써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조사 1부터 4까지에서는 추가적인 종속 변수 측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동 상점이 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마을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몫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양의 수확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제공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들은 재분배 양식이라고 재분배 하고 양식.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초의 슬라이더 위치가 50인 상태. 이것은 동등한 몫을 제공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 또는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그 표적화가 동등하게 좋다. 이게 이제 50인 상태가 되겠고요. 0인 상태는 동등한 몫이 더 낫다가 되겠고 100은 더 작은 양의 수확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낫다까지 이제 사람들이 각자가 선호하는 것들을 슬라이더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연구자들은 어쨌든 더 자세한 시험 설계를 설명했겠지만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실험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독립 변수 조작에 따른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운부터 살펴볼까요? 네, 표 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 1에서 운은 세 가지 수준을 가졌습니다. 아까 그 표 1 말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요. 네, 낮음과 중간과 높음인데요. 로우, 미디엄, 하이. 맞습니다. 낮음은 수확 규모의 10%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하. 그리고 중간은 45%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 높음은 80%가 운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역할이 클수록 재분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겠죠, 나타났고요.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의 운이 이제 좌우할 때 그러한 낮은 운 수준에서도 사람들은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네. 그래서 조사 2에서는 낮은 운을 10% 수준이 아니고 아예 0% 수준으로 재설정. 운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0% 작용하는 사회라 했을 때 재분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네, 재밌는 것은 운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재분배를 야, 선호했다라는 이건 것이죠. 영국이니까 이럴 거야. 이게. 한국이면 어림도 없어. 예. 그렇죠. 야, 훌륭하네요. 역시 선진국이네. 그게. 네, 조사 3과 음. 조사 4는 음. 중간은 뺐고요. 낮음과 높음으로만 어허,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10%가 낮음이고 80%가 높음인데요. 음. 이 두 수준의 운을 이용했는데 음. 조사율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중간은 상관없군요. 네, 네. 재분배 네네. 선호 정도는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재분배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표적 즉 선별 방식일지 혹은 보편적 지급 방식일지 이것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운은 선호된 재분배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호된 재분배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운의 역할이 더 클수록 더 많은 참가자들이 공동 상점이 그 작은 양의 수확들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운이 나빴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가야 된다, 아. 표적화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아, 운이 많이 작용했으면 운이 나빴던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네. 아하. 그럴듯하네요. 네. 네. 그래서 운의 역할이 작거나 0이었던 곳에서 음.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은 보편적 그 기본소득의 방법으로 모든 마을 사람에게 동등한 몫의 배분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아하. 나타났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처음에 시장 분배에서 운이 많이 적용할수록 표적화된 필요에 기반한 재분배, 즉 선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오히려 노력에 근거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노력에 근거한 분배가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재밌는 게 크기, 재분배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의 측면에서는 운이 많이 작용할수록 재분배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운이 많을수록 그 재분배의 방식은 표적화 방식으로 네. 네. 어려운 사람, 운이 나빴던 사람한테 더 집중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네. 기본소득 관점에서는 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야, 맞습니다. 요것도 이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맞습니다. 두 번째 독립 변수인 이질성과 동질성 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회적 이질성의 영향은 조사 1부터 5까지에서 시험이 되는데요. 참가자들은 동질적인 마을들보다 이질적인 마을들에서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이 더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사 3에서는 이제 그 저자들은 재분배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에 특히나 민감할 수 있는 것은 사회 내에서도 특히나 부자들일 것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루에다가 이제 2018년도에 한 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질적 사회에서 분배를 좀 많이 재분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자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측에 근거해서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응답자들에게 많은 수확을 가진 누군가와 작은 수확을 가진 누군가의 관점을 채택하도록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상과는 반대로 관점과 이질성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었으며 또 관점이 가지는 그 주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자이냐 아니냐 상관없네요. 네. 그 이질성, 그 동질성 실험 결과를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이거 예로 얘기하는 건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거칠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이 단일 민족성 의식이 강한 곳이 있고 미국처럼 다인종이 모여 사는 곳 이 두 곳이 있다고 보면 한국같이 단일 민족성 의식이 강한 곳이 재분배 요구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왜 미국에서는 복지 국가가 덜 발달하고 유럽에선 더 발달했느냐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 인종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의 이질성과 동질성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 연합에서도 이주의 문제가 되게 첨예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또 뭐 영국에서 브렉시트 뭐 이런 이슈들도 결국 자신과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것과 네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한 국가의 기본소득보다 유로 기본소득이 더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아, 그것도 이제 뭐 네. 따져봐야 되는 따져보면, 네. 문제. 네,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무래도 네. 사람은 좀.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동질성과 이질성이 재분배 양식에 대한 선호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질성은 조사 1부터 4까지의 중에서 어떤 것에서도 선호된 재분배 양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5에서는 저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각 마을에 대해서 재분배율이 매우 높게 설정된다면 여기서 이제 90%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8가지 사회 문제들 각각이 얼마나 심각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동질적인 마을들보다는 이질적인 마을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람들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들을 얘기했을까요? 그 참가자들이? 네, 동질적 마을들과 이질적 마을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들은 높은 수확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납부 회피,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자들의 조세 회피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 상점으로부터의 과잉 요구, 그러니까 이제 동등하게 공유돼야 될 몫을 좀 생각보다 많이 요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재분배 자체가 마을 내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들,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그렇군요. 됩니다. 이질적인 사회의 높은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그러니까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서는 이 재분배 양식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안 나타났다는 건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양식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분배 전체에 대해서 이제 꺼려하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재분배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표적이건 보편이건 다 싫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전쟁과 평화 변수를 보겠습니다. 네, 전쟁의 영향은 조사 4에서 처음 시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저자들은 사전에 이제 예측하는 방향을 등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예측과는 반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선호된 재분배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래요? 네. 보통 전쟁이면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전쟁은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도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본 거죠. 반성을 해보니까 사실 그 어떤 마을이 전쟁 중이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도입한 방법이 그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원들의 희소성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로는 특정 사회의 자원이 희소할 경우에 다른 인접한 마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쟁이 것이죠. 발생하면 기아가 생기는 식으로 희소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것과 희소성 또는 풍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 5에서는 저자들은 각 마을을 어떠한 다른 정보도 없이 그냥 이웃 마을과 전쟁 중이다 또는 모든 이웃 마을들과 평화 상태에 있다로 서술하는 단순한 언어 조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게 했더니 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상대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 예상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전쟁의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자원 희소성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려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서. 예.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조사 6에서는 전쟁과 희소성 모두를 조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결과는 예측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전쟁 상태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재분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이 희소할수록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네. 그러면 전쟁은 재분배 양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전쟁은 조사 4에서 살펴보니까 선호된 재분배 양식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일 만한 조사 결과로는 비록 참가자들이 전시에 더 높은 재분배를 선호했다 하더라도 재분배가 가져올 부정적 문제들이 평화 상태에서보다는 전쟁 상태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재분배에 관해서는 집단 방어를 개선하고 개인의 기하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재분배 수준이 높게 되면은 뭔가 생산적 노력이 감소한다라든지 납부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공동으로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과잉 청구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문제들을 낳을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쟁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 전쟁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약간 코로나 상황도 약간 전쟁 상황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재난 상황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는 거하고 좀 유사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우리가 두 갈식으로 했잖아요. 네. 결론은 이제 알고 들었죠.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개인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다. 계속 똑같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아까 어려운 말로 구조화된 인지체계의 산물이다.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1번부터 6번까지 쭉 했을 때 여러 실험 결과를 볼 때 어떤 한 개인을 볼 때 1번부터 6번까지 실험을 쭉 함에 있어서 재분배에 대한 어떤 지지 선호도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서 전체 마을들에 걸친 개별적인 일관성은 한 0.25에서 0.57 사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0.25면 굉장히 적네요. 예. 그리고 전체 조사들에 걸친 평균 값은 0.36이었습니다. 완전한 일관성이 1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재분배 수준에 대한 개인 선호의 일관성이 뭐 약하다 내지는 뭐 조금 더 쳐주자면 뭐 중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참여자들의 정치 색채는 평균적으로 약간 중도 좌파 약간 뭐 0.3 어쩌고였나요? 그래서 좌파 우파 또 널리 분포되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정치적 색채에 따른 재분배 선호는 어떻게 표현됐나요? 네, 예상 가능하듯이 스스로를 더 우파라고 분류했던 사람들이 더 낮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는 매우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했다. 예, 어떠한 조사에서도 독립 변수들과 정치적인 자기 위치,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들도 없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은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자들이 사전에 등록했던 어떤 예측들과는 반대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7에 대해서는 아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사 1부터 6까지는 물론 각 실험의 참가자들이 6가지 조사 중에 하나에만
응답하기는 했지만 각 조사마다는 여러 개의 마을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네. 했죠. 그래서 상황이 다른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일한 개체, 동일한 사람 내에서의 변이를 본 겁니다. 그것을 그렇군요. 개체 내 변이 설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상황이 조금씩 다른 마을들이 계속 나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뭐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는 뭔가 상황이 조금씩 바뀌니까 조금씩 다르게 좀 왠지 응답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맞아요.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잠재적으로 이 실험 처치의 효과를 과장한다든지 진정한 개인 차이의 패턴들을 좀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자들은 조사치를 설계한 네.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양한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보기 위한 개체 간 변이를 보기 위한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각 참가자가 오직 한 마을에 대한 재분배 수준을 규정한 그러한 설계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상황적 특징만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운의 역할이 어떤지에 네. 대해서만 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높은 운 조건과 낮은 운 조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가설적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고 나서 응답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앞서서 이제 재분배 심리학은 도덕 심리학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네. 표현이 그렇죠. 나왔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재분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실용적인 것에 대한 판단에 가까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도덕적인 신념에 가까운 판단과 유사한 것인지를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을이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도덕적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되고요. 반대로 좀 실용적인 이슈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이제 적절한 주택들의 건설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실용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 이슈와 이 재분배 이슈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택 건설과 같은 실용적인 것에서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심리 쪽보다는 오히려 사형제도와 같은 도덕적 신념을 강하게 일으키는 그쪽에 좀 더 가까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재분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이슈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네. 일정 정도의 도덕적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쪽에 가깝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사치를 보니까 개체 간 차이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네. 봤더니 선호되는 재분배 수준에서 운의 효과는 좀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성향이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에 대해서는 좀 약한 예측 변수였다. 그러니까 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곱 가지의 조사를 네네. 이제 결과를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설가타님께서 이런 연구 가져오셨잖아요. 네. 정말 사회과학자들은 참 섬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보지도 해주는 않고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이거 너무 대단한 방송 같아요. 이런 연구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저 처음 들어보 이렇게 이거를 신박한 간단하게 또 요약을 연구들을 해서 짝짝짝 전달을 해주니까 네. 야 연구들 다 특이하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가지 조사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설적 사회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선호하는 어떤 재분배 수준을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운이 자원들의 최초 분배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더 높은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집단들에서 더 높은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질적인 이 아니고 동질적인. 예,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이질적인. 집단들보다는 동질적인 동질적인.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맞습니다. 선호했다는 예.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평화기보다는 전시의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원이 희소할 때보다는 풍부할 때 더 높은 재분배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사회의 상황적 특징들과 체계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재분배 수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신념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좀 멋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재분배 심리학이 도덕 심리학의 일부를 형성하는 구조화된 인지 체계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특징들은 선호된 재분배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재분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인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추론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뭔가 재분배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또 뭐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질적 마을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모두 더 낮은 재분배를 선호했고요. 그리고 재분배를 실행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시의 참가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선호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높은 수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뭐 회피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디스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러면서 사회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동시에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반되는 입장을 그러게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가장 연구자들이 놀란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마을들에 대해서 재분배 수준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치적 성향 변수들도 재분배 선호를 설명하는 데 기여는 하지만 결코 강한 변수는 아니었다. 아주 강한 약했다. 예측 변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조사에서도 실험 변수들과 정치적 성향 사이에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들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분배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할 때 그 캐나다 운동가가 얘기한 그 표 많이 쓰잖아요. 네. 기본소득은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이 실험에서 사실 나오네요. 네,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매우 약한 관계를 갖고 있다. 네. 좌파라고 재분배를 지지하고 우파라고 안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인지해서 어떤 도덕적 신념을 형성해내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또 상황 설정에 따라서 개인별로 달라지고 이런 게 굉장히 이 실험의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시작점들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상황적 특징들에 반응하기는 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수준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으로 전승되는 어떤 문화적 가치라는 아이디어, 이것이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다라고 서로 다른 정치적 말씀드릴 시작점을 수 시작한 있겠습니다. 사람이 유사한 결과를 나오니까 네. 문화적으로 전승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자들의 분석 결과들은 필연적으로 재분배의 특정한 선호 수준을 수반하는 다양한 성향들 그리고 다양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들 또는 다양한 사회 지배 성향들 때문에
재분배에 적합한 수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런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죠. 네. 예.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뭐 우파냐 좌파냐 뭐 음. 등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스스로를 좌파 또는 우파 또는 사회 지배 성향 이것에서 낮은 점수 또는 높은 점수 중에서 어느 것으로 스스로를 위치 짓는지는 사실 그들이 설정할 재분배 수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실험적인 단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게 기존의 통념들과는 매우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실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인데 어쨌든 이건 가상의 사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은 실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연구자들도 이 점을 정확히 고려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들이 주어진 가설적인 사회적 사실들에 대한 이상적인 재분배 수준 면에서는 분명하게 거의 다르지 않은 반면에 그들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 살고 있는 그 사회들에서 재분배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재정적 인센티브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운동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러한 주장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운동에 의해서 옹호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재분배에 찬성하는 주장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매개를 거쳐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실제 사회들에서 실제 정치적 선호들은 이 연구에서 조사했던 단지 계산적인 원칙들, 그러니까 이제 가설적인 말들에서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에서 다루었던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요소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분배를 설득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이제 관철시키거나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세계에서 작용하는 정당의 힘, 친구들의 힘, 같이 페북에서 보이는 페북 친구들의 힘 이런 걸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난관들이 실제 사회에서는 존재한다. 실험 사회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난점을 얘기해주네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가야 되는 것기도 하고 또는 그러한 실제 다양한 집단들이나 조직들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직들이 어떻게 지지하느냐,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A당에 있는데 A당이 이걸 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A당에서 원래 이런 얘기 했었어. 네.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 누가 뭐 한 거 아니야. 대표가 누가 얘기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더 적절한 접근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뭐 또 몇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은 재분배 이상적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합의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이상을 달성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좌파보다는 우파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회의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일반적인 방식에서 비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파인 사람들은 기회들에 비해서 위협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 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조사 유혹을 살펴봤을 때 스스로를 우파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은 높은 재분배를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와 집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스인센티브도 클 것이고 또 이제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경제신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구를 수행했던 두 분인 캐틀과 섹스는 이 조사 연구의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총평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개별적인 차이들을 제쳐두고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변화, 결과들을 가져올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도 밀접히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들은 어떤 재분배 수준이 옳으냐를 명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네, 그 대신에 현재 사회가 어떻느냐, 사회에 대한 사실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초 자원 분포에서 운이 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는 더 작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러한 것 그리고 주변의 동료 시민들이 자신과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 또는 심각한 외부 위협이 있냐 없냐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나 부가 희소하냐 아니면 풍부하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서사들을 효과적으로 전파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어떤 재분배 지지 성향,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또 조사 7에서 일어났던 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대한 담론의 프레이밍에서의 작은 차이가 실험 참가자들의 어떤 재분배에 대한 지지의 분포에서의 체계적인 차이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회성 언어 개입, 그러니까 약간 말을 바꾸는 어떤 그러한 언어 개입으로부터의 효과 크기는 분명히 작기는 했지만 전체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무시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뭐 이런. 너무나 교훈적인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본소득 강연을 한 100번 이상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나온 얘기를 이제 좀 강연에 적용을 해서 이 교훈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한 강연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강연을 했을 때 그래서 기본소득 얼마 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하냐 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통 어떻게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예산을 짰는데 18년, 19년, 20년, 21년 4년 동안 예산이 150몇 억이 증가했습니다. 150 몇 조. 150 몇 조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5천만 명 전체한테 매월 25만 원 줄 수 있는 액수다. 재원은 풍부하다. 자원은 풍부하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자원이 없는 건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하는 느낌을 받는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GDP 9위다. 왜 못하느냐. 특히 우리는 특히 복지 국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지에 쓸 재원이 아직 풍부히 남아있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기회만 제공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특성들을 바라보는 태도, 생각, 인식, 도덕적 신념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재분배에 대한 공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매우 교훈적이고 우리가 많이 오늘 내가 뭐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새겨 들어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네요.
그래서 저자들은 그러한 음. 맥락에서 재분배의 심리학을 고려할 때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 설득 전략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풍요로운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빈곤과 기아를 강조하는 것은 어, 그냥 봤을 때에는 더 큰 재분배를 주장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뭐 송파구 모녀 사건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얘기하는 거. 예.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전략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도록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촉발하게 된다면 아하.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낼 수도 아하, 그러네.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방식의 전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재분배 옹호자들은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이 역사적 기준들에 의거할 때에는 현저하게 풍부하다. 아하. 네, 역사상 아하. 이만큼 풍부한 적은 없었다. 아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아하, 것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옹호하면서 지지자들은 종종 현재 사회 상태에서 운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자인 네틀도 그것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가이스텐링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사회 상태에서 사회의 어떤 소득 분포에서 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에만 국한해서 보자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기본 소득 방식보다는 타깃팅되는 그러니까 운이 나빴던 뭐 수학이 작았던 사람들에게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오히려 선호했다라는 것이죠. 운이 나빴던 사람한테 몰아서 주자 이런 의견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한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풀링하기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본소득이 요청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결정권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등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심지어 리스크 풀링이 불필요했던 상황에서조차 그러니까 이제 운의 영향이 작거나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조차도 공동 상점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에서 재분배적인 기제들은 또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들을 창출한다거나 상호 인정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가진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연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뭐 욕구 등등도 되겠죠. 그래서 설가타님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한때 막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흑수저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부각하는 게 오히려 기본소득 지지자를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흑수저에 대한 지원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건 단순히 나쁜 운의 사람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가타님께서 이 논문을 보고 느끼신 것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연구의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하고 흥미롭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1호타 200일에서 소개드렸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할당하는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의 특징들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독자적인 효과, 그러니까 주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과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도입한 식별 전략들, 그러니까 가상적인 마을을 뭐 만들어 놓고 다양한 독립 변수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어떤 이러한 전략들이 매우 참신하고 흥미롭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특히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전략과 관련한 이 연구의 함의와 저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자들의 제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재분배 수준이 옳은가를 명시적으로 논의하는 전략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사실들이 어떠한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회가 얼마나 동질적이냐, 외부 위협이 어느 정도냐, 사회 자원이 뭐 얼마나 풍부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나 기본소득 지지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회 상태에서 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리스크를 풀링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자원이 현재 매우 풍부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기본소득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거나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이 더 유망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경청할 만한 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사회학자나 사회복지학자만이 아니고 생물학자,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기본소득 지지자로 쭉 들어오시니까 이런 연구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연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의 한계 또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계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몫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깃팅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참가자들에게 응답하도록 한 것을 곧바로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조건적인 복지제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만 봤을 때의 이 연구에서의 설문은 단지 지급 방안만을 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기본소득과 조건적인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급만으로 국한하더라도 지급 방식에서의 차이가 나을 수 있는 다양한 차이들과 효과들을 포함시키지는 못하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사회부조, 다양한 사회부조 제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가 뭐 낙인 효과라든지 수급률이 낮다라는 것이든지 뭐 행정 비용이 높고 행정 부담도 상당하고 또는 오분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러한 맥락들을 현실의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맥락들을 모두 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력 대 운이라고 하는 구도 설정이 자원 분배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특히나 기본소득에 대한 선호, 태도, 입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우리가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공유부, 뭐 공통부, 공동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 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 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을 뜻한다라고 슈퍼바이저님이 잘 정리를 하신 바가 있죠. 이러한 시각에 입각할 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며, 기본소득의 공정성과 정당성은
단지 뭐 자원 분배 면에서 노력과 운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 문제 설정을 초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네, 들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본소득 얘기할 때 아까 첫 번째 운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트라고 삭스가 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이 선구적인 업적, 네. 공유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예, 맞습니다. 운과 노력이라는 이 대립항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재분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분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생각이 아직 못 미치다 보니까 네. 대립항을 이렇게밖에 설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재분배 심리학이 뭐 도덕 심리학의 일부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는 사실 기본 소득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사실 별도의 또 논리가 논리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담아내지는 못한 못한다. 것이죠. 맞아요. 네.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게 운이 좋아서 더 많은 1차 분배를 받은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아니죠. 그럼 환수해서 재분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유부에 대한 부분이 기본소득에선 중요한데 네. 따라서 이 운 노력의 그런 실험을 딱 기본소득에 대한 선호 분석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오히려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처음에는 기본소득과 연관성이 별로 없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방송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제가 앞으로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 네.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굉장히 컸던 연구 주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주제 가져와 주신 설가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